로크의 통찰론에 나오는 시민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홉스의 금전계약의 특징은 어, 최고 권력자, 주권자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자와 호랑이처럼 숲속의 동물들이 사자한테 호랑이한테 가서 권력을 넘겨준 것이 특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권력을 넘겨주면 사자, 호랑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크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시민 계약이 한 다음에 그 계약자 중에 한 사람, 계약자 중에 어느를 대표자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는 이 계약자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숲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물들이 모여서 누구 하나를 자신의 대표자로 뽑는 겁니다. 자, 보면 소유권의 제한과 극복. 로크는 소유의 대상이 노동의 결과물에 한정한다고 보면서 타인의 노동을 사는 방식으로 소유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로크는 자본가의 철학자입니다. 자본가의 철학자. 그래서 재산을 어느 정도로 가질 수 있냐? 원칙적으로 재산은 자기가 노동한 것만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타인의 노동을 살 수가 있어요. 타인의 노동을 살 때는 자기가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노동의 결과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노크의 논리는 다 이런 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데 애외적으로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애외가 더 중요한 거죠. 결국은 자본가의 착취 노동을 긍정하게 됩니다. 어떤 소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이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인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사람의 노동력은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을 받고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임금을 주고 한 그 노동력은 그것을 임금을 돈을 주고 산 자본가의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시민사회에서 정당한 계약이고 그것은 자연권으로 생각된다. 즉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얻은 권리는 자연권이다. 이때 구매한 노동이 투하되어 생겨난 산물은 모두 다 그 노동의 임금을 지불하는 자본가의 소유가 된다. 노크는 소유의 대상이 썩기 전에 삶의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것도 원칙적이가 자기가 불필요할 만큼 썩어 문드러질 만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귀금속 화폐 같이 썩지 않는 재산은 무제한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마모되거나 썩지 않고 지속되는 황금색의 작은 조각들, 화폐죠. 동전 화폐. 그죠? 동전 화폐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 혹은 곡물 한 덩이만큼 가치를 가진다고 인간이 합의할 수 있다. 화폐의 발생이죠. 사람들은 썩지 않는 화폐를 무제한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화폐는 계약에 의해 그 이윤을 다른 사람의 후주문으로 전달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다. 그는 화폐를 자기 곁에 평생 동안 보관하고 있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화폐를 통한 축적은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화폐는 썩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그는 토지와 같은 내구재들도 그가 원하는 대로 많이 쌓아놓을 수 있다. 다만 소유의 대상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 든다. 토지든 물이든 소유든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에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을 법이라면 그걸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인 소유가 가능한데 다만 타인의 소유를 방해할 정도로 타인이 소유하지 못할 정도로 전부 다 소유할 수는 없다. 즉 소유권이 제한된다는 거죠. 자연 상태와 자연법 이성이죠. 자, 홉스에서의 자연 상태는 인간 본성에 대한 기술이죠. 그 모든 자연 상태에서 타인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욕망과 자유가 충돌하죠. 모든 사회학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 노크의 자연 상태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피조물은 차별 없이 자연의 평등한 혜택을 받고 태어나 동일한 이거 무슨 말이냐면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봤어요. 그런데 로크는 자연 상태가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평화롭다는 거예요.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재산권은 어, 절대권이고 태어날 때 가진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권도 존중하고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이 적용돼요.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적당히 생각한 바에 따라서 타인과 자신의 행동이 조화되고 있고 소유물에 대한 처분도 가능하다. 그래서 로크에게 자연법이란 인간에 대한 신의 의지이고 하나님이 준 이 법칙이라는 거죠.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는 자연법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별 무리가 없다. 각자의 이성에 따르더라도 이기심 때문에 편파적이거나 심지어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권리 간의 충돌은 그러니까 이제 명백하게 이 거짓과 진실을 알거나 명백하게 누구의 재산이라는 걸 알거나 이럴 땐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리 착한 사람들끼리 하더라도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내 땅과 당신 땅의 경계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성적이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라도 이성적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 특히 재산권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재산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권력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 자연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 분쟁에 해결할 수 있는 어, 제3의 권력, 즉 국가가 필요하다. 홉스, 로크, 루소가 관심을 가지고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제 사회계약이죠.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나,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냐는 거죠. 자, 사회계약은 국가가 어떻게 처음에 형성되었냐는 거고, 통치계약은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그 안에 국가의 통치의 법칙을 어떻게 정하냐는 거죠. 사회계약과 통치계약을 구분한다. 사회계약이란 사회 자체를 창출하는 계약이고 통치계약이죠. 통치계약 이전에 있는 거예요. 사회계약이 먼저 있고 통치계약이 있는 겁니다. 통치계약 이전에 반드시 식민들과 잠재적인 통치자가 있어야 하므로 사회계약이 먼저 존재한다. 일정한 사람들이 각자 자연법의 집행을 포기하여 그것을 자신들의 공동체, 즉 시민사회에 양도하는 것이 사회계약이다. 이 최초의 계약은 만장일치에서 체결된다. 사회계약에서 왜 우리 같이 살자, 모여 살자 그러는데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같이 살자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회가 한 국가를 만드는 거는 개념상 만장일치해야 된다. 근데 일단 국가가 생성되고 나서 같이 살고 나서 문제를 결정하는 거는 다수결로 결정하죠. 그래서 일단 형성된 공동체를 움직이는 거, 결정하는 건 다수결일 수밖에 없다. 어떤 국가의 형성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바깥에 뛰쳐나갈 수가 있죠. 자연 상태로 나가는데 대신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심지어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구나 국가 바깥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로크에게 정치적 자유란 정당한 입법 권력 외에 그 어떤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겁니다. 이 입법이라는 건 법률이라는 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 하더라도 자기의 자유가 침해되는 건 아니다.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면 안 된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처음에 사회를 할 때 합의한 거라는 거죠. 그걸 지킨다 해서 자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법률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유를 위해서 필수 불가하다. 사람이 자기 의사로 특정 국가에 머무른 동안은 그 국가의 법에 따르겠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을 봐야 된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진정한 시민사회는 인민의 입법부가 되어 있고 인민이 입법부의 일원으로 법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며 이러한 법률의 복종에 누구도 예외가 없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한 거죠. 절대군주의 범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대군주는 자연 상태보다 더 후퇴한 노예 사회이다. 이게 홉스와 다르죠. 홉스는 일종의 절대군주를 한 거예요. 호랑이와 사자 같은 행위인데 로크는 그렇지 않아.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한 거다.
그래서 홉스는 절대 군주와 입헌 왕정의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크는 입헌 왕정, 절대 군주가 소멸한 입헌 왕정, 영국의 입헌 왕정. 입헌 왕정은 왕과 입법부가 의회가 균형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권력은 의회한테 있는 경우. 그래서 로크는 의회 중심의 국가를 생각한 겁니다. 대권이라는 건 입법권이죠. 의회죠. 양도할 수 없고 입법권, 국회가 공포한 법률에 입법권이 우위죠. 행정권과 사법권이 거기 따라야 된다. 대권이란 군주가 의회의 승인 법률 없이 혹은 기존의 법률 위반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이제 비상대권을 말하는 거예요. 비상대권. 비상시기에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대권이 필요한 이유는 위기에 직면해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비상대권도 어, 위기에 처할 때는 일시적으로 어떤 민주적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합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대권이 어, 그 비상 조치가 제대로 공공을 위해서 행사되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하늘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상조치 계엄령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법적으로 따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비상조치가 함부로 행사될 경우에는 사람들에겐 저항권이 있어서 군주로부터 권력을 회수할 수 있다. 아무리 입법부를 하더라도 구성원의 재산을 그의 동의 없이 박탈할 수 없죠. 통치자가 법률을 무시하거나 의회를 방해하거나 의회의 구성 방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주권, 입법권을 외국에 넘길 때 또 그럴 때 시민들은 계약을 파기하고 저항권을 행사해서 이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가 있다. 또한 통치자가 무능하거나 나태하여 법률을 집행할 수 없거나 생명, 실제, 재산이라는 신탁의 목적에 위반을 해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저항권의 조건은 누구냐? 인민이다. 주권자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보면 로크는 절대군주를 타도한 절대군주를 타도하고 형식적인 군주를 세워서 의회 중심의 정부를 운영했던 영국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영국의 입헌 군주정은 1648년이죠. 1648년 혁명 그 후에 이제 청교도 혁명 이런 거를 겪어서 왕을 끌어내린 경험이 있어. 이거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하거나 하면 그 왕을 끌어내서 주권자를 바꿀 수 있다.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 홉스와 로크의 차이. 자, 루소 자연 상태를 보면 루소의 자연 상태는 실제로 루소가 인류학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정을 한 겁니다. 루소의 자연 상태는 아무런 압박이 없다. 평화로운 상태다. 이렇게 한 거죠. 홉스도 마찬가지죠. 예. 홉스도 자연 상태를 자기가 그 인류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연 상태는 아마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을 것이다. 로크도 마찬가지고 로크는 이제 그 자연 상태라는 거는 서로 재산권을 서로 그 존중해주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고 다만 그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재산권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돼요. 자, 몽테스키에도 생각하는 자연이라는 거는 인간은 부족하고 두려움 때문에 혼자서는 살기 어렵다는 거죠. 루소하고 비슷하다는. 홉스의 사회경련에 따르면 공동체는 일단 형성한 뒤에 자신의 모든 권력을 주권자인 리바이던이죠. 리바이던은 그냥 국가라는 거대한 생명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바이더는 주권자는 공동체의 사자 호랑이는 숲속의 동물들과 계약을 한 게 아니죠. 숲속의 동물들이 와서 일방적으로 권력을 주고 그래서 사자 호랑이는 어떠한 계약적 의무가 없다. 반면 노크의 사회계약서에 따르면 공동체는 일단 형성된 후에 수탁자로서 정부를 임명하고 신탁을 이유로 정부를 해제할 수 저항권이 있다는 거죠. 루소의 사회개혁론에 따르면 루소의 입장에서는 통치자와 시민의 구분이 없으므로 모두 스스로 자치할 수 있고
따라서 통치 계약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어, 저항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아, 그 통치자이면서 피치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저항권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회 계약의 기본이 파괴됐을 때는 새로운 계약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홉스에 따르면 주권자는 시민의 모든 인격, 즉 권리와 권력을 자신의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그 안에 그들이 하나의 인격, 정치단체로 만들어낸다. 호랑이와 사자에게 권력을 다 준다는 거죠. 호랑이와 사자에게 다 권력을 줘서 그 호랑이와 사자가 대표가 되는 하나의 유기체가 된다. 그래서 이때는 구성원의 다수결이 아니라 주권자, 호랑이와 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된다. 그렇고는 사회 단체는 내재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응집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죠. 왜냐하면은 사회계약의 당사자 속에서 그 중에 하나를 주권자로 뽑는 거예요. 스스로 사회계의 구성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죠. 홉스는 그게 아니라 주권자는 바깥에서 있는 겁니다. 또 홉스의 주권은 분할될 수 없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그 주권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어요. 분할될 수 없어요. 근데 로크는 행정권과 입법권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로크는 홉스와 달리 저항권을 이용하고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죠.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도 소유자도 존재하지 않고 내 것의 구분이 없습니다.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홉스는 사실상 교회를 하나의 국가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지만 로크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독자적인 사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경 분리다 이렇게 봅니다.